자, 오늘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벨벨 특강도 이게 벌써 12강이에요. 공연한 걸 시작해가지고 또 2주 만에 한 번씩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조심해야 되는데 오신다고 고생이죠. 네. 예. 오늘 유익한 걸 많이 들어서. 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포퓰리즘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사실상 포퓰리즘이 휩쓸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게 포퓰리즘이고 어떤 게 기득권의 기성 정치냐,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수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 벨벨 특강이 12강까지 오는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제가 한 4, 5년 전에 미국의 금융위기 2008년 이후에 세계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 표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포퓰리즘을 이야기를 하려면 포퓰리즘의 배경에는 항상 경제적 충격이 전 세계를 강타해서 그것이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있다라는 걸 분리해서 포퓰리즘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끔 뭐 정치인들이 표 얻으려고 대중에 영합하는 이야기를 하고 마치 그것이 포퓰리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일부 댓글 쓰는 사람들은 포퓰리즘이 어디 있냐, 대중영합주의로 이야기해라 그러는데 그건 무식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인기 영합을 한다고 포퓰리즘이 아닌 거예요. 그럼 포퓰리즘은 인기 영합주의와 어떻게 다르냐? 정치인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무슨 한국의 청년들을 실업을 해소하겠다, 집을 다 지어주겠다, 뭐 이렇게 공약을 무리하게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포퓰리즘이라고까지 부르지는 않는 겁니다. 포퓰리즘은 일종의 이유가 있는 현상이고 기성 정치인들이 인기 영합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대체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포퓰리즘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미국하고 유럽에서 포퓰리즘이 득세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2008년에 세계를 흔들었던 금융위기라는 문제와 깊숙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환위기였지만 한국만 빼놓고 말레이시아나 뭐 동남아시아 몇 개 나라 빼고는 외환위기는 없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멀쩡했지요. 거기를 통해서 이득을 봤지요. 그런데 이 2008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유럽의 좀 못 사는 나라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피그스라고 부르는 이런 나라의 충격이 굉장히 컸고요. 유럽에서도 잘 사는 독일이나 네덜란드, 스위스 같은 나라에도 이 포퓰리즘이 영향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가장 심하게 터진 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지난 대선에 누가 붙었어요? 트럼프, 이제 힐러리지만은 사실상으로 민주당 쪽의 샌더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샌더스가 주장하는 것은 기존의 민주당을 거의 해체하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거의 공화당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힐러리가 워낙 자기 남편 클린턴이나 또 민주당 안에 뿌리가 깊어서 샌더스한테서 후보를 사실상 도둑질해서 그렇지, 그냥 공정하게 붙었으면 저쪽에는 샌더스가 되고 이쪽에는 트럼프가 돼서 둘이서 대선을 붙었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하고 샌더스의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포퓰리즘입니다. 둘 다 포퓰리즘이에요. 하나는 좌파 포퓰리즘이고 하나는 우파 포퓰리즘인데 제가 나중에 2부에서 좌파 포퓰리즘과 우파 포퓰리즘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두 사람을 공히 관통하고 있는 것은 좌우 포퓰리즘이라는 거예요. 제 방송을 좀 열심히 거의 안 빠지고 다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8, 90%는 들은 분들. 최근에는 네. 옛날 뭐 한 2, 3년 전부터 들으신 분들.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전 지구가 포퓰리즘이 강타하고 있다고 했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래서 지금 유럽에 벌어지고 있는
선거에서 선거를 할 때마다 좌우의 포퓰리즘이 득세를 할 거다. 미국에서 샌더스하고 이 트럼프하고의 싸움도 포퓰리즘이다. 그래서 샌더스와 트럼프가 한 80%가 비슷하다. 서로 공약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이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한 5, 6년 전에 그러니까 한 2013년, 14년 이럴 때 가만히 보니까 기성 정치가 다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마다. 그때 이제 월가를 점령하라. 오큐파이드 월스트리트 운동을 세계에서 많이 벌어졌죠. 근데 그게 무슨 대중적인 정치 운동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일시적인 젊은 사람들의 이 사회에 대한 저항심이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는 각 나라의 기성 정치권이 급속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이 끝나고 중도 좌우파가 유럽을 거의 득세를 했습니다. 중도 우파라고 하면 기민당, 무슨 보수당, 이런 게 중도 우파죠. 영국의 보수당도 한국에서 보면 중도 우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도 좌파라고 하면 사회당, 그 다음에 기사당, 또 이런 것들이 사민당, 이런 것들이 중도 좌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정당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민당과 사민당이 교대로 이렇게 집권을 해오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파연합, 지금 공화당과 사회당이 교대로 집권하고 영국에는 보수당, 노동당이 교대로 집권하는 이런 일이 쭉 벌어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극명하지도 않았고 두 정당이 그래서 중도 좌우파의 70년 집권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한 5, 6년 전부터 이게 슬슬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유럽에서 선거만 하면 기성 정당이 다 무너져 갔습니다. 갑자기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프랑스에 보면 대선 결선까지 올라가서 2등 했잖아요. 마리 르펜이요. 국민전선에. 그건 완전히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죠. 덴마크에서도 극우 정당이 지금 거의 집권 근처에 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오신 분 계시죠? 스위스에도 지금 포퓰리즘 정당이 바람이 세죠. 네덜란드, 그리스, 스페인, 독일은 얼마 전에 극우 극자 정당이 인민당하고 독일을 위한 대안 이런 당들이 지금 굉장히 득세를 했죠. 인민당이 아니라 극자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도 얼마 전에 선거에서 거의 포퓰리즘 정당들이 다 득세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저렇게 됐어요. 영국의 브렉시트는 정당의 선거는 아니지만 브렉시트가 국민투표로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당시 보수당의 캐머런 총리가 투표에 붙였어요. 그러고는 하나만한 공약을 그랬죠. 안 되면 내 집에 갈게. 근데 돼버려가지고 안심하고 잤는데 일어나서 총리 그만두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뭐냐. 지금 유럽과 미국을 포퓰리즘이 전 세계가 휩쓸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정통적인 공화당의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포퓰리즘의 리더죠. 트럼프는 기성의 공화당과는 아주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다른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왜 갑자기 미국하고 유럽이 70몇 년 동안의 정치 패턴이 깨어지고 저렇게 좌우 포퓰리즘 정당들이 득세를 하느냐. 자, 미국의 샌더스가 거의 힐러리를 이길 뻔한 상태까지 간 거는 좌파 포퓰리즘이 샌더스를 밀은 겁니다. 샌더스 유세가 굉장했어요. 사람은 샌더스가 제일 많이 모았어요. 가는 데마다 수만 명씩이 모였습니다. 미국의 대선에서 지 돈 한 푼도 안 쓰는 사람이 수만 명을 모은다는 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80%가 샌더스를 밀었다는 거예요. 20, 30대에. 그건 엄청난 열풍이죠. 트럼프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 공화당에 지지한 의원도 제대로 없고 거의 공화당에서 아웃사이더고 또 공화당뿐만 아니라 이 당 저 당 왔다 갔다 했어요. 트럼프가. 정치하려고 20년을 덜먹덜먹 했지만은 그런데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가 처음에는 몇 명이었어요? 16명인가 그랬습니다. 그걸 하나씩 다 제끼고 공화당의 후보가 되더니면 그래도 힐러리한테는 못 이길 거라고 봤는데 힐러리를 마침내 꺾고 대통령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미국 공화당의 섭니다? 아니지요. 기존의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밑바탕의 원인이 뭐냐 하면 그것은 2008년에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생겼어요. 그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뭐죠? 서브프라임 사태라고 부르는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그때는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야말로 정상적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미국 은행들이 다 대출을 권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출을 해주고는 그 대출금을 회수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걸 갖다가 정권화를 했죠. 뭐 MBS라든지 ABS라든지 이런 정권화를 했고 그런 정권화를 시켜가지고는 이 대출 전담, 주택 대출 전담 은행들이 다 그 대출 권리를 이 정권화해서 넘겨버렸어요. 그걸 또 받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구조화 정권이라고 해가지고 CDO라 해가지고 카드 빚, 그리고 자동차 빚, 집 빚, 이런 것을 다 섞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값에 대한 대출 채권인데 나중에는 이게 다 뒤섞여가지고 어떤 종류의 대출 채권인지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구별도 못하게 됐고 한편으로는 그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니까 파는 사람이 신용부도 서합이라고 이게 부도가 났을 때 또 돈을 버리는 것까지 같이 팔았어요. 그거는 이 약을 먹으면 죽어도 안 죽는다는 약하고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걸 같이 복용해라고 한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팔아 제끼면서 그 정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지요. 그런데 미국 집값이 떨어지니까 미국에는 한국하고 다른 게 뭡니까? 집 열쇠만 주고 오면 돼요. 한국에는 집 열쇠만 집값 떨어졌다고 집 열쇠만 주면 됩니까? 빌린 만큼 이자까지 쳐서 다 내야죠. 끝까지 받으러 다니죠. 근데 미국에는 열쇠만 던져주면 돼요. 언더워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내리감 부분 그거는 얼마든지 은행이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건데 막 빌려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내려가니까 이제 못 갚는 사람이 속출하면서 거기에 이제 미국을 덮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채권을 샀던 다른 나라들에도 덮쳤고 그리고 유럽까지 그 흐름이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슨 위기가 됐어요? 주택 채권의 위기가 금융권의 위기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 말기에 생겨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금융위기가 오지 않았더라면 오바마가 안 되고 존 맥케인이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와버리면서 순식간에 거의 중산층이 몰락하고 서민들이 길바닥으로 나서고 이 노숙자가 몇백만 명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미국에서도 오바마가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최초로 집권을 하게 된 동기가 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금융기관들을 다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몇 조 달러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빌려줬지요. 이 투자은행, 그 다음에 보험회사, 뭐 각가지 종류의 금융기관, 그래서 이제 주택은행 이런 데다가 다 돈을 빌려줬습니다. 주택대부은행이나 이런 데다가요. 미국에서는 은행이 부도가 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1930년에 대공황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나 국민들이 은행이 부도가 나서 서로 국민들이 그 은행에 돈을 찾으려고 줄을 서는 이 뱅크런 사태 이런 걸 막으려고 굉장히 미국은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한 12조 달러 이상을 풀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만 푸는 게 아니라 중국도 풀고 유럽도 풀고 일본도 풀고 나라마다 다 풀었어요.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요.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91년에 동구권이 몰락하고 난 이후에 서구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거라는 낙관적인 기대가 있었어요. 잠깐 경제 위기가 와도 또 성장할 거다. 그래서 그런 위기들이 동구권이 몰락하고 조금은 있었지만은 90년대 말에 이 닷컴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IT 회사들이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엄청나게 다 성장을 했어요. 그때 붐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고는 2000년 후반에는 미국의 주택 거품이 있었죠. 주택 붐이 있었죠. 한국의 부동산 붐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이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아무도 못한 거예요. 계속 성장해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럽이나 미국이. 그런데
미국에서 시작된 아주 낮은 등급의 대출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연쇄적으로 전 세계에 위기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도 은행들이 곳곳에서 무너지니까 유럽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가서는 아예 뱅크 위기가 됐습니다. 뱅크, 은행.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것이 그냥 본격적인 국가 재정 위기로 또 번졌어요. 국가가 은행이 부도날 지경이 되니까 국가의 돈이 다 고갈되는 형태로. 그래서 아일랜드부터 시작을 해서 포르투갈, 그 다음에 스페인,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위기가 오기 시작했죠. 자, 이게 불과 한 4,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자신이 발을 디디고 사는 세상이 얼마나 허약한가 하는 부분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은 어느 날 아침에 내 잘못하고 관계없이 다 흔들려 버릴 수가 있겠구나라고 느낀 겁니다. 한국에 마치 IMF가 오고 난 이후에 편안하게 잘 살던 무슨 중소기업을 하던 사람들, 자영업을 하던 사람들, 그리고 은행에 다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실업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 회사가 잘 돌아갔는데 환율이 바뀌면서 1달러에 2,000원 정도 가면서 갑자기 흑자 부도가 나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성장률이 거의 제로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미국이나 유럽이 다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제로나 마이너스가 되니까 국가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려고 뭘 낮췄습니까? 금리를 거의 제로로 낮춘 거예요. 그게 2008년부터 시작되어서 작년 초까지 계속 저금리, 제로금리를 유지해오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10년을 그렇게 해서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경제가 성장해서 버틴 게 아니라 거의 제로 금리로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마디로 거품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경제를 유지해 온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가 발생을 했느냐. 국민들이 기성 정치권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자,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 허구 훗날 중도 좌파 정당과 중도 우파 정당이 1945년 해방된 이후에 독일에서 이제 같이 패전국이 됐죠, 오스트리아가. 그리고는 땅 다 뺏기고 중앙의 일부만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를 겨우 해방을 시켰지 않습니까? 선거하면 중도 우파가 한 70% 이기고 중도 좌파가 한 30% 이겨요. 그럼 어떻게 갈라먹느냐? 중도 우파가 이기면 우리는 내각에 70% 들어갈게. 너는 장관 30% 들어온다. 중도 좌파가 이기면 너네 70%하고 우리 장관 30%. 그래 둘이 나눠 먹은 겁니다. 70년을요. 그런데 대중들이 보니까 저것들이 허구한 날 집에도 안 가고 이놈이 잡아도 저놈이 들어오고 저놈이 잡아도 이놈이 들어오면서 다 해먹는 거예요. 독일도 한번 보세요. 기민당하고 독일 3인당이 허구한 날 다 해먹은 거예요. 프랑스는 공화당하고 사회당이 해먹고 또 영국은 보수당하고 노동당이 해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우파는 약간 왼쪽으로 가고 메르켈이 왼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노동당이 대처 이후에 헤매다가 토니 블레어를 앞세워가 제3의 길이라 해가 노동당이 좌파가 오른쪽으로 왔어요. 둘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도 좌우 정당이 다 중도화 되어가지고 누가 잡아도 별 차이가 없듯이 서로 비슷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중들이 하나 차이를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저것들이 다 기득권이다. 다 엘리트다. 대부분이 좋은 학교를 나왔고 집이 원래 부자들이고 혹시 개천에서 용나도 저놈이 장학금 받고 좋은 학교 다녀서 변호사거나 이런 자격을 갖추어서 됐다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요. 집이 엄청난 부자예요. 대부분이 유럽에 지금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다 이 금수저 물고 태어났거나 어쨌든 노력에 의해서 금수저가 된 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냐면요. 기성 기득권이
짜고 저것들이 서로 비슷한 이 주장을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아우 먼저 행님 먼저 주고받으면서 대중들을 다 이렇게 착취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한국이 최저임금 있기 전에 88만 원 세대 이야기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유럽에는 뭐가 있어요? 100유로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도 없는 집 애들은요. 대학 나와도 100유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 돈으로 100유로 그거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 160만 원, 70만 원 되는 거예요. 한국 최저임금 지금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대학 다니려면 유럽에는 학비들이 공짜이거나 거의 얼마 안 내는 나라가 있지만은 대학을 다니려면 생활비도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스페인 같은데 방값이 미국에 금융위기 나기 전에 올라가지고 학생들이 방을 하나 있으려면 150만 원씩 하니까 학생 서너 명이 조그마한 집에 같이 살아요. 그런 일들이 다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냥 이 부동산 붐에 이제 돈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유럽에. 중동에서도 오고 러시아에서도 오고 집값이 다 폭등을 했어요. 런던의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살인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한마디로 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집 한 채 이렇게 이 자기 몸을 낼 공간도 없어지고 일자리는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동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이 싼 일자리들은. 그러니까 자산을 가진 층이나 부동산을 가진 층이나 기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 그리고 이제 금수저 일부를 빼놓고는 거기도 미래가 없기는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를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시작한 게 오래됐는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20, 30년간 점점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기를 맞기 전에는 그냥 안빈낙도하면서 복지제도가 유럽에는 잘 돼 있고 병원이니 이런 것도 무슨 공짜고 어쩌고 학비도 싸고 하니까 그런 생활들이 유지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금융위기를 한번 딱 맞아서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이거 우리 삶이 위태롭기가 짝이 없구나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좀 있어요. 미국은 오랫동안 이민에 의해서 멕시코 이민, 뭐 아프리카계의 이민, 뭐 또 다른 히스패닉들의 이민 이런 것들이 쫙 번지면서 미국에는 저임금이 그런 새로 들어오는 이민 대부분이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그다음 아시아계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미국에는 노동력이 끊임없이 싼 노동력이 공급이 되니까 한마디로 임금이 매우 낮게 유지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25년 전보다도 실질적인 임금이 지금이 더 싸다는 거예요. 25년 전에 미국보다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해지겠어요? 그런데 신자유주의라고 해가지고 금융위기 전에 신자유주의가 뭡니까? 세계를 상대로 해서 무역도 하고 거래도 하고 이렇게 세계 차원에서 국경이 없이 한마디로 자유무역을 하자.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하자는 게 신자유주의잖아요. 지금 한국에 자유주의 주장하는 사람들 다 신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이것이 끝이 난 겁니다. 트럼프가 신자유주의입니까? 반신자유주의입니까? 저는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한국의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트럼프를 마치 영웅처럼 이렇게 추앙하잖아요. 그 사람들 경제적으로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신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트럼프는 반신자유주의의 기수예요.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FTA 다 폐기해, TPP 안 해, 나프타 깨, WTO 이거 우리 몰라. 미국만 잘 먹고 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고립주의로 이렇게 회귀하고 세계 공장 필요 없어. 외국에 나갔던 공장들 다 미국으로 들어와. 공장 안 지으면 채용 안 하면 전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북권이 망하고 난 뒤에 91년 이후에 한 20년, 30년간을 신자유주의가 세계의 대세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국경을 개방을 해서 뭡니까? 사람, 돈, 금융, 물품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것이 마치 경제의 대세다. 그래서 그것이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비교 우위, 절대 우위를 이야기하면서 어디서 생산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싼 걸 수입해서 쓰면 그것이 효용이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국에도 지금 정경련이나 신자유주의자들은 지금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보고 무식한 놈이라고 그래요. 지가 무식한 줄은 모르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왜? 세계에서 제일 경쟁력이 있었던 나라가 한동안에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모든 공장이 중국에 가요. 그럼 중국에는 임금이 높든 낮든 일자리는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는 공장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자, 트럼프가 지 호텔에, 트럼프가 부동산 개발업자 아닙니까? 한국 같은 부동산 시행업자예요. 지 호텔을 하나 지으면 거기에다가 고급 테레비, 평면 TV를 넣는데, 대형 평면 TV를. 미국계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 재팬이고요. 미국의 부자들 중에 아이폰 쓰는 사람 빼놓고는 다 삼성폰이고. 근데 아이폰은 미국에서는 하나도 안 만들죠. 미국엔 디자인 회사만 있고, 대부분 중국에 가서, 이 팍스콘이라는 대만 회사가 중국에 가서 만드는 거예요. 거기는 직원들이 40만 명, 50만 명 이래 있습니다. 공장이 아니라 거의 도시죠. 그래서 미국에서 뭐도 없어졌는가 하면 애들 나무 장난감을 만드는 공장도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 나무 장난감을 다 만들어 오는 미국의 목공 산업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은 사라지고 도시 지역에 몸으로 때우는 식당의 일이나 무슨 노동이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밀려온 외국에서 불법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다 하고, 그러면 미국의 오리지널 주인이라고 하는 백인들은 전부 뭐 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백인 중에서 노동자 블루칼라 계층이고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고 돈도 없는 사람은 도시로 가도 일자리 경쟁이 안 되니까 저거 고향에 퍼질고 앉아서 전부 백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영화 시골 묘사한 거 보면 머리띠나 하고 문신하고 펍에서 싸움이나 하는 사람이 다 돼버린 겁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동네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 영화들 가끔씩 보면, 야, 미국의 중소도시나 시골 사회가 이렇게 퇴락하고 쇠락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공장 하나 들어오면요, 온 백을 다 동원해서, 국회의원 백까지 다 동원해서 취직하려고 날린 겁니다. 현대가 미국의 엘라바마에 공장 하나 만들었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미국에는 제조업이 거의 사라져버리고, 미국은 금융 갖고, IT 갖고 먹고 사는 것처럼 했죠. 근데 금융에서 돈 번 놈들이, IT에서 돈 번 놈들이 미국에 얼마를 풀겠습니까? 세금도 안 내려고 바하만이, 예? 조세 해피 지역에다가 공장 만들어가 거기에다가 조금 내고 다 털고 그러죠. 세금도 제대로 안 내. 고용은 눈꽃만큼 해. 100조짜리 페이스북 같은데 직원 몇 명입니까? 한 3, 4천 명밖에 안 돼요. 정상이면 100조짜리 기업이라고 하면 직원이 몇 명 돼야 되겠어요? 수십만 명이 돼야죠. 자,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한국도 그렇죠. 삼성에서 전체로 채용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라 봅니까? 직간접 다 합쳐봤자 한 20만 명 될 거예요. 근데 삼성이 한국의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얼마겠습니까? 굉장히 높지요. 남기업이니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이야기하면 또 황장수 반재벌주의자 어쩌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삼성의 탓이 아니라 세계적인 탓이에요. 한국에서 경쟁이 안 되니까 싼 나라로 찾아가서 베트남에서 대부분 만들잖아요. 일부 중국에서 만들고 삼성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부 다 싼 데만 찾아가 버린 겁니다. 나라의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제조업이 어떻게 돼요? 텅 비었어요.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역 분쟁에서 놀랐을 겁니다. 미국은 중국의 제조업에 대해서 철강부터 시작해서 제조업에 대해서 세금 폭탄을, 관세 폭탄을 내리는데 중국은 뭐에 대해서 내려요? 미국의 돼지, 미국의 과일에 대해서 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미국이 앞서 있는 선진국이고 중국은 많이 발전했다 해봤자 아직도 그런데 미국은 중국의 공업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중국은 미국의 대진이 과일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이 텅 비어버리면서 농산물 대지나 수출하고 소나 수출하고 과일이나 수출하고 콩이나 수출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미국 대중들이 뭘 원하겠습니까? 미국의 주류인 백인들이요. 우리 딴 거 필요 없다. 일 주라, 일. 그래서 내가 1년에 3, 4천만 원이라도 받으면 좋으니까 일자리 주라는 거예요. 미국에 3, 4천만 원 일자리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미국에요, 마트에서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월마트에서 1년에 해도 그 3만 불이 안 됩니다. 미국의 초등학교 선생 월급이 얼마인 줄 압니까? 3천만 원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선생을 하면 양복이나 제대로 된 옷을 못 입고 다니는 거야. 미국의 철학가나 이런 교수들요, 5, 6천만 원도 안 됩니다. 4천만 원대 교수들도 많아요. 그래서 미국 교수들 중에 이 경영이나 법률 전공하는 이런 교수들은 떵떵거리면서 재벌처럼 살아도 철학가니 인문학 전공하는 교수들은 그야말로 양복 입을 게 없어서 스웨터 입고 강연을 하는 거죠, 강의를.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번에 미국 대선이 재작년이죠. 2016년 11월 달에 있었던 미국의 대선이 뭐의 대결이 됐어요? 파퓰리즘의 대결장이 돼버린 겁니다. 샌더스도 파퓰리즘을 주장하고 트럼프도 파퓰리즘을 주장하는데 샌더스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전국민 의료보험을 해야 된다. 또 더 나아가서 대학교 무상 교육을 해야 된다. 샌더스는 최저임금 15불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제 미국의 최저임금이 7.5불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배를 올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트럼프는 뭔 이야기를 했어요? 멕시코 국경을 멕시코가 돈 내서 다 막아버려야 된다. 장벽을 설치하겠다. 불법 이민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 다음에 자유무역이고 이런 거 다 폐기하겠다. 그리고 또 뭘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이 해외 군사 개입 안 하겠다. 전부 돈 내고 써라. 미국 사람을 용병 쓰듯이 돈 내고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해외에 나간 기업들은 전부 미국 돌아오게 그냥 두지 않고 조지겠다. 자, 이 두 사람이요. 좌측은 좌측의 포퓰리즘으로, 우측은 우측의 포퓰리즘으로 샌더스와 트럼프가 둘 다 한 겁니다. 만약에 힐러리가 좀 장난을 안 치고 샌더스가 후보가 되었다면 우파 포퓰리즘하고 좌파 포퓰리즘이 충돌해서 진짜 볼만했을 거예요. 샌더스하고 트럼프가 둘이 대선을 했다면. 그러면 트럼프가 졌을 거예요. 트럼프는 힐러리를 상대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샌더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 자본주의의 첨단 국가 미국에서 극좌파 포퓰리스트 샌더스를 대통령으로 모시는 꼴이 지금 한국 국민들 눈에 목격되었을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그것이 분석이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도 정상적인 미국적 분석으로는 말이 안 되죠. 왜?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이민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이 신자유주의의 이론을 미국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거기서 다 만들어내가지고 원래 오스트리아 학파라는 사람들이 만드는 건데 시카고 대학에서 신자유주의 이론이 만들어져서 월가와 다국적 기업, IT 기업의 주도로 세계를 상대로 돈 장사, 물건 장사를 하겠다. 그래서 국경이 없이 돈을 벌어들이겠다. 그게 미국에서 나간 거 아니에요. 한 30년 전만 해도 다국적 기업이 없었고 IT 기업이 있었습니까? 없었고 자본이 세계로 마음대로 이동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비트코인을 파고 살듯이 예? 모든 자본을 이동시킬 수 있는 일들이 다 가능해집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의 월가와 다국적 기업이 주도해서 그걸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떼돈을 벌어들였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판 정권들이 금융위기 때 휴지 조각이 됐지만은 정부 돈을 보조받고 이러면서 크게 손해 안 보고 다 살아났어요. 리만 버러드스 하나만 정치적으로 줄을 잘못 써서 날아갔지. 나머지는 다 살아났잖아요. 메릴 린치도 살아나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안 망한 겁니다. 금융위기를 자기들이 자초해놓고. 근데 그 사람들이 퍼뜨린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로 이 동구권이 몰락한 91년 이후부터 세계에 다 퍼진 거예요.
그것이 마치 자유시장 경제 전부인 것처럼 한국의 오늘날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 보수의 이론가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만드는 미국에서 정작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 신자유주의 때문에 미국에서 완전히 공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비어버린 거예요. 엠프티에. 공장이 비니까 제대로 된 안정적인 일자리들이 전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산층이나 그래도 서민층 중에서 오리지널 백인층이 갈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평생 접시 닦는 일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서 제조업에서 일을 하거나 관리자로서 일하는 걸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미국에서 만들어서 세계로 퍼뜨렸는데 그 폭탄을 누가 맞아요? 미국이 맞아버린 겁니다. 자, 근데 정치인들이 이걸 몰랐는 거죠. 왜 몰랐느냐? 뭔가 밑에서 반란이 이렇게 생기고 있었는데 정치인들은 미국의 민주당이다. 나는 공화당이다. 이 논리에만 사로잡힌 거예요. 허구한 날 민주당, 공화당 논리만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골에서 TV 보는 백인 저소득층이 TV 보다가 힐러리 나오거나 부시 나오거나 오바마 나오면 전부 막 던지는 거죠. 저 도둑놈의 새끼. 기득권이다. 거기에는 좌우가 없는 거예요. 기득권이다는 거예요. 기득권과 한마디로 피해받는 계층, 이 딱 두 가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 칼라고 많이 배우고 기득권인 놈들이 정치판에서 기업인들하고 붙어 먹어가지고 우리를 착취해서 공장을 다 없애버렸다. 중국으로 내보내고 저거들은 떼돈을 벌고 있다. 이게 미국 사람의 지금 심리예요. 그 대중들이 이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걸 정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캐치를 못하고 있었는데 눈치가 빠른 트럼프가 그걸 좀 알았죠. 그런데 지도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한 3% 차이 정도나 지면 그 다음에 방송국 하나 차려서 좀 재미 좀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포착한 그 부분이 정확했어요. 제가 한 1년 반 정도부터 트럼프 대통령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게 저는 미국에 지금 비어가고 있는 일자리들 그리고 미국의 중산층 하층이나 이 미국의 서민층들의 분노나 반란이 어느 정도 심각해져 가고 있는가를 저는 나름대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정치 혁명이 일어난 거죠. 공화당의 주류가 다 트럼프를 반대했죠. 부시 대통령의 동생, W 부시 동생 잽 부시 같은 경우에 플로리다 주지사인 사람, 저 형을 대통령 만들어줬잖아요. 그때 플로리다의 주지사를 할 때 플로리다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 가지고 엘고어가 되느냐 부시가 되느냐 하는데 대법원에 소송까지 갔죠. 근데 플로리다 주지사니까 좀 작업해서 그 재개표까지 간 부분을 형이 이기는데 크게 영향력을 행사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에 나왔는데 다 거기가 공화당 후보가 될 거라고 의심치 않았어요. 땅 하자마자 1억 불을 모았어요. 선거 자금을. 근데 그 돈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제일 빨리 옷을 벗었죠. 후보에서 탈락을 했죠. 그건 뭐냐면 공화당의 기득권은 잽 부시를 지지했을지 몰라도 바닥의 공화당원들은 다 너는 기득권의 대명사다. 너가 형님부터 니는 집안에 족벌끼리 해먹는 사람들이다. 거기에 대해서 공화당의 당원들이 공화당을 지도부를 버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한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면 미국에서 티파티니 커피파티니 이런 정치 극우 조직들, 극자 조직들이 대중적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민주당에는 티파티, 민주당에는 커피파티, 공화당에는 티파티. 이런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다니면서 강경하게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당 내부에서 하고 있었는데 당의 지도부는 그걸 갖다가 무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정당은 깊숙하게 그런 강경 포퓰리스트들에게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선만 하면 이 티파티가 미는 후보가 다 이긴 거예요. 지역에서. 이번에 폼페이오 같은 사람, 지금 CIA 국장을 하다가 미국 이 국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사람도 이 티파티에서 밀어서 하원 의원을 4번이나 된 사람, 문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정당 구조가 가장 민주적이고 바닥에서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당원을 하고 집안에서도 당원을 해서 거기 가서 이 경선에서 직접 표를 행사하고 또 정치 캠페인 하거나 선거가 있으면 자기가 회사에 휴직을 내고 안 그러면 사표를 던지고 와서 자원봉사를 해서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루었다. 우리가 상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닥에서는 거대한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힐러리만 몰란 거고 공화당의 잽부시나 공화당의 기성 후보들만 몰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가 신인이라서 화제가 됐지만은 트럼프 말고도 다수의 공화당 후보가 이미 파퓰리스트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트럼프 혁명이 의외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미 균열이 되기 시작을 해서 기득권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들이 공화당을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어떠냐? 민주당은 남편이 대통령을 8년 하고 마누라가 국무장관을 오바마하고 마지막까지 경선하다가 밀어주고 4년을 하고 미국의 최대의 로얄 패밀리가 힐러리 집안이죠. 자, 그래서 힐러리가 미국의 민주당의 전국위원회를 다 장악해가 대선 룰부터 시작을 해서 몇 표는 자기가 먼저 먹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아예 선거위원회가 샌더스를 거의 바보로 만드는 그런 룰을 짜서 경선을 했는데도 샌더스가 무섭게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샌더스가 가는 데마다 구름같이 젊은 사람들을 모았고요. 평균 25불 정도 내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샌더스에게 돈을 냈어요. 아마 미국 정치사에서 그런 열정적인 그런 바람은 다시는 없을 겁니다. 그건 뭐냐? 이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나 좀 지식인들 중에서 이 힐러리 클린턴 이 기득권 부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연설하면 3억, 5억 받고 국무장관 마치고 200억인가 연설로 모으고 대통령 때 하도 이런저런 소송에 지저분한 데 많이 휩쓸려가 180억 빚을 지고 갔는데 지금 벌써 재산이 수백억이고 집이 뭐 너대 채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 휴가 다니고 그런 집이 클린턴이고 힐러리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대한 반란이 일어나가 힐러리가 억지로 뺐다시피 해가지고 후보가 되기는 됐지만은 결국 퍼퓰리즘의 돌풍을 이기지 못하고 트럼프한테 뺏긴 겁니다. 공화당은 지도부가 전부 트럼프를 대통령 시켜서 그 밑에서 트럼프 대통령 돼서 그 밑에서 못해 먹는다고 다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스캔들이 많이 터져 나왔잖아요. 마지막에 부시 사촌인가가 이 트럼프가 TV 출연할 때 버스 타고 가면서 음담 패설한 내용이 그대로 생중계되고 온갖 게 다 터졌죠. 그런 게 터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결국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사촌이 자기 부시 집안에서 트럼프를 엄청 싫어해서 트럼프 대통령 되는 꼴을 못 보니까 작업이 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자들이 한둘도 아니고 거의 분대 단위로 터져 나와도 트럼프가 되잖아요. 지금도 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대중이 등을 돌리면 그건 못 막는 겁니다. 트럼프가 뭘 했다 하더라도 여자가 한 100명쯤 더 있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파퓰리즘의 돌풍이 얼마나 거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하고 샌더스가 비슷한 부분은 뭔가 하면 비슷한 부분은 나가서 물 좀 들고 오십시오. 물 좀. 비슷한 부분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기성의 정당 체제를 완전히 깔아뭉갰다. 샌더스는 원래 상원의 무소속 의원입니다. 미국의 제일 북단에 있는 동북부에 있는 메인주의 무소속 의원이에요.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민주당에 입당을 했죠. 그래서 무소속일 때는 아주 좌파 의원이라고 다들 좀 또라이로 취급을 했죠.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됐죠. 그랬고 이 트럼프는 이당 저당 왔다 갔다 하면서 한 20년간 이것저것 다 해봤으니 정치나 한번 해볼까 하고
민주당도 기웃거렸다가 이 독립적인 정당에도 기웃거렸다가 무소속으로 나갈까 공화당으로 나갈까 왔다리 갔다리 한 정치적 소신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솔직히 말하면 미국의 부자들이 다 트럼프 자기 아들들한테 절대 너 트럼프하고 놀지 마라. 그런 사람이었어요. 친한 친구도 없어요. 뭐 지금 한국에서 트럼프가 와서 연설하고 나니까 무슨 트럼프께서 뭐 한국을 구출할 신처럼 이야기하는데 항상 냉정하게 형상을 있는 대로 봐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지. 몰려다니면서 추앙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트럼프를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잡놈의 대명사였습니다. 졸부 잡놈의 대명사예요. 다만 이렇게 부동산업에서 딜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한 서너 번 망했는데도 일어섰으니까 재능은 대단한 재능이 있기는 하죠. 근데 대차 대조표도 볼 줄 모른대요. 뭐 뭡니까? 아트 오브 딜 거래 기술이라는 책도 자기가 안 썼대요. 100% 대필해 줬다는 거죠. 말로만 좀 이렇게 했겠지. 저도 그러면 책 한 100권은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럼프가 자기도 된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이 될 때 트럼프가 했던 주장들이 통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자, 미국이 엘리트와 기득권으로부터 일반 미국의 서민들이 백인 주류층이 탄압을 받고 있다. 샌더스는 미국의 주역인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 가진 자에 의해서 이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진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게 두 개가요. 말은 좀 다르게 하지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은 주장을 한 게 제가 주요 공약을 보니까 한 70%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서민층을 정치의 주역으로 되돌려야 되고 미국의 정책이 기득권 월가나 또 기득권 다국적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민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해야 된다. 딱 그거예요, 둘이 다가. 그래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명확한 차이가 뭐냐? 명확한 같은 점이 뭐냐? 국민 대 일반 서민 국민 대 엘리트 기득권 이걸 명확하게 둘이가 한 거예요. 근데 샌더스는 바닥에서 좌파 운동을 히피부터 시작하면서 해왔던 사람이고 이 트럼프는 저기 부잣집 아들로 부동산 개발업자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부동산 개발업을 하면서 여자들 좀 찝쩍거리고 잘 놀던 귀족인데 이 둘이가 서민 대 엘리트라는 부분에서는 둘이가 똑같은 이론을 세운 겁니다. 하나는 밑에서 올라가고 하나는 위에서 내려왔는데 왜 그렇게 되었겠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사회가 실질적으로 신자유주의 이후에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것을 트럼프는 정치권 밖에서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걸 포착을 했고요. 샌더스는 지 일생 동안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걸 또 포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포착한 둘이가 미국 대선을 흔드는 거죠. 자, 그러면 영국으로 가봅시다. 영국이 왜 EU에 이렇게 이탈해야 되겠다라고 그걸 국민투표로 붙이기까지 됐는 줄 아십니까? 영국은 원래 섬이었어요. 그래서 대륙하고는 좀 다르게 살고 싶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EU를 출범시킨 나라는 주역은 프랑스하고 독일이지요. 처음에는 프랑스가 총대를 메었고 지금은 독일이 그 이익을 제일 많이 보고 있으니까 독일이 주도하고 있죠. 두 나라가 주도한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석탄, 철강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경제 공동체, 그러면 그다음에 정치 공동체, EC,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화폐 공동체까지 가면서 유럽 공동은행이라고 ECB인가를 만들었죠. EBC입니까? 그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유럽이 하나가 되어 가는데 영국은 거기 끼기가 싫은데 혼자 외톨이가 될까봐 부분적으로만 끼었죠. 그래서 영국은 이 유로 화폐를 쓰는 데는 유로 동맹에는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은 파운드를 지금도 독자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을 봤죠. 프랑스에
저 칼레, 그 영국으로 건너가는 도버 해협에 있는 도시에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불법 이민 난민들이 다 몰려들어서 거기 난민촌을 치고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요? 영국으로 가려고. 그래서 영국으로 들어가는 터널을 통해서 가는 트럭에 몰래 숨어서 뛰어들고 이러다가 막 죽고 거기서 난동이 벌어지고 하는 거 보셨죠?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많이 나왔죠. 왜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목숨 걸고 건너고 재산 다 털어서 브로커한테 주고 안 그러면 그리스로 와서 동구권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영국으로 갈라 했을까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영국이 일자리가 제일 좋고 또 영국이 한마디로 이민 난민들이 복지나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 버티기에 제일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유럽 일대를 다 걸어다녀 보고 최종적으로는 영국 가자 된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은 이상향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막상 영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EU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EU 분담금은 많이 내는데 세금은 많이 내는데 우리는 화폐도 따로 쓰고 있고 그런데 EU 국가들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영국으로 몰려와요. 동구권하고 영국하고는 임금이나 차이가 중국하고 한국 정도 차이가 되죠. 알바니아나 루마니아나 헝가리 뭐 이런 나라들하고 영국하고의 차이가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 또 불법 이민 난민들이 들어와서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다 차지해버린 겁니다. 영국이 지금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영국에 자동차 공장이 제대로 하나 없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자동차를 처음에 만드는 나라가 자동차 공장이 없어졌어요. 처음에 기차를 만드는 나라가 수출하는 기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영국은 금융이 돼버렸죠. 요즘 금융 문화 이런 나라가 중심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집값은 엄청나게 올랐어요. 세계의 부동산 투자를 전부 영국 와서 하니까 중동의 돈, 러시아의 돈, 검은 돈은 전부 영국의 시티라는데 런던에 몰려들죠. 금융가에. 그러니까 부동산이 어마어마해요. 한국 집값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한국보다 한 10배 이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영국의 서민들이 살 집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고 영국의 서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고 임금은 떨어지고 불법 이민 난민들이 와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 원래 살던 영국의 서민층들은 영국의 중산층들은 장래가 굉장히 불안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EU를 탈퇴해서 영국만 국경을 독립적으로 통제하고 불법 이민 난민들을 내보내야 영국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누구 좋아라고 EU를 하냐. 그래서 그런 불만이 누적되니까 그걸 갖다가 투표에 붙여가지고 쉽게 설마 브렉시트가 되겠느냐고 보수당의 캐머런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EU를 상대로는 영국한테 많은 양보를 해라. 협상에서 분담금도 좀 작게 내고 영국이 주도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좀 보여주라 하고는 대신 내가 투표 붙여갖고 두 번 다시 EU에서 탈퇴하자는 소리는 잠재워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올해 총리 해먹으려고 투표를 붙였어요. 선거 공약으로 해서 이겨서 투표 붙여야 돼. 투표를 붙였는데 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한 6%, 7% 이상은 이길 거야, 최하로. 그래갖고 밤에 뭐 거뜬하게 이깁니다 하는 소리 듣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정도로 져버렸죠. 많이 차이가 났죠. 그러면서 총리가 그 다음날 집에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탈퇴가 진행되고 있죠. 자, 영국만 그렇습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보면 프랑스의 공화당, 사회당 후보가 3등, 4등, 5등 밑으로 쳐졌어요. 한국 같으면 한국당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가 4등, 3등 이런 식으로 쳐져버리고 밑에. 대선을 거부 정당의 마린 르펜,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하고 무소속으로는 마크롱이 둘이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 결선 투표에서 둘이 붙였잖아요. 프랑스에서 거부 정당이 30% 이상을 대선에서 득표를 했다는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평등 박연이부터 척합니까? 예? 사회주의적인 속성도 강한 나라고요. 그럼 프랑스에서 거부를 표방하는 사람이 30%가 표가 넘어서 결선 투표까지 가버렸어요. 이번에 이제 마크롱이 철도도 개혁하고 노조 개혁을 하고 뭐 개혁을 하겠다는데 잘 안 될 거예요. 그래가 이제 마크롱이 손 털고 좀 있다가 쫓겨나면 그 다음에는
영국, 프랑스도 극우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나 불법 이민, 난민들의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최근에 파리를 가보신 분들은 파리 시내에 온통 흑인이고 중동 사람들 판이 되어가고 있다. 뒷골목만 가도 전부 다가 가지고. 그 곳곳에서 지금 프랑스가 테러가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고, 지금 이번에 독일에는 한국당하고 민주당 같은 이런 당이, 그러니까 기민당하고 사민당이 연정을 해가지고, 두 적대적인 정당이 연정을 해가지고 겨우 집권을 하고 있는데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극우 정당하고 독일을 위한 대안, 독일 좌파당이 엄청난 약진을 했죠, 둘 다가. 독일도 이제 선거 한 번 더 하면 이 당이 집권할 거예요. 이탈리아는 이미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네덜란드도 국민당이라고 하는 당이 지금 아주 강세예요.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그래도 가장 앞서 있고 여러 가지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나라라고 하는 네덜란드에서도 서민들이 지금 복지, 그리고 난민, 이민 이런 부분 때문에 불만이 지금 이 끝까지 차올랐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벨기에를 몇 번 갔는데 그때만 해도 벨기에가 브뤼셀 EU의 수도격인 나라였고 굉장히 작지만은 안정적인 나라였는데 이제 벨기에가요. 브뤼셀 변두리가 전부 중동 사람들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게토처럼요. 유럽에서 테러 저지른 놈은 영국 와서 프랑스에서 테러 저지르고 글로 다 도망갑니다. 경찰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벨기에는 나라가 해체되고 있는 수순이 되고 있어요. 벨기에는 거기에 보면 프랑스에 가까운 언어를 쓰는 나라, 또 무슨 네덜란드에 가까운 언어를 쓰는 나라, 또 중도적인 언어가 한 3개 정도가 있잖아요. 스위스처럼. 근데 그 벨기에가 지금 지방 분권이 강한 나라인데 중앙정부가 거의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 상태로 벨기에가 한 10년 더 가면 유럽의 테러의 소굴이 되고 정부가 거의 무력화될 겁니다. 이러다 보니 스캔디나비아 같은 데도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데도 극우 정당이 약진을 하고요. 또 남부 유럽에는 좌파 극우가 또 득세를 해요. 그리스에는 지난번에 시리자인가 하는 좌파 정당 연합이 집권을 했잖아요. 그리스가 부도가 나가지고 나라가 그 이후로부터 빌린 돈을 이유가 더 이상 빌려주지 않고 갚아라 해서 구조조정을 해라, 공무원 줄여라, 섬도 팔고 다 팔아라 했잖아요. 그때 그리스에 집권한 정당이 시리자라고 극자 파퓰리즘 정당이 집권을 했죠. 얼마 전에 스페인 선거에서도 포모데스라고 하는 극자 정당 연합이 또 대거 약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스페인에는 극자 포퓰리즘이 약진을 하고 또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는 극우가 약진을 하고 또 지금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극우 정당들이 득세를 하고 심지어 오스트리아, 스위스에도 득세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현상을 바라보자면 지금 이 포퓰리즘이 득세가 되는 이 핵심은 한마디로 서민 대중들이 이제는 기성에 있는 다양한 정당을 자기가 지지하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다. 이런 기성 정당들이 서민 대중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해결할 의사도 없고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득권 집단이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성정당들을 다 불신하고 선거만 있으면 포퓰리즘을 표방하는 정당에다가 표를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담컨대 10년만 있으면 이 이유는 해체될 거라고 보고요. 10년 안에. 그리고 유럽의 절반 이상의 나라들이 다 좌파 포퓰리즘이나 우파 포퓰리즘 국가로 변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퓰리즘을 단순히 인기 영합주의, 즉 국민들에게 그럴싸한 말로 해가 표를 얻는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곤란하고요. 포퓰리즘의 본질은 뭐냐? 현재 그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에서 출발한 사회적 문제, 정치적 문제들을 기성의 정당들이 이건 너무 오랫동안 집권을 하면서 이 정당들 자체가 중도 좌파든 중도 우파든 어떻게 돼요? 기득권이 됐다는 거예요. 기득권. 그래서 대중의 생각과는 이 기득권 정당들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저 사람들로 가지고는 우리를 위한
진정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대중들이 어떻게 해요? 포퓰리즘 정당에다가 표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부에서는요, 이 포퓰리즘의 실체가 뭔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하고 앞으로 세계 정치가 이 포퓰리즘과 더불어서 어떻게 변화할 건가를 이야기를 하고요. 1부에서는 지금 포퓰리즘이 전 세계에 득세하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